자,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2% 오르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근원 물가가 가라앉지 않고 또 주요 산업국들의 전격적인 추가 감산 조치까지 겹치면서 향후 물가 전망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달 소비자 물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월에 이어서 4% 기록했는데 네. 상승률이 그래도 1년 만에 가장 낮았기 때문에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정점 찍고 둔화하고 있다. 일단 뭐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뭐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작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정점 찍고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는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올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2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였으니까 0.6%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일단은 4.2% 정도 이제 물가 상승 기록을 했고요. 실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은 뭐 차트에 보듯이 작년 7월에 이제 정점 찍고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들. 뭐 그러니까요. 잠깐 오르긴 했어도 그래도 전체적인 기조적인 흐름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폭도 컸던 것 같아요. 꽤. 네, 그렇죠? 폭도 네. 좀 컸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왜 폭이 컸느냐, 왜 하락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석유류 제품이 이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석유 제품이 실제적으로 1년 전보다 한 14.2%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발표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월 달 같은 경우가 석유류 제품이 영향이 크게 줬고요.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실제적으로 좀 상승률이 하락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석이 조금 이렇게 좀 나뉘고 있다라고 좀 갈리는 것 말씀드려요.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근원 물가 지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물가의 이제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게 그런 물가라는 건데 이게 네. 이제 잡혀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보기에는 뭘 내렸다고 그러는데 왜 체감은 안 되지?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전혀 체감이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석유라든지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근원 물가 지수인데 4.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2월 달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원 물가 지수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언론에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석유류 제품을 뺀 근원 물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석유류 제품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유가가 우리나라의 그 물가 상승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봤을 때 전혀 이제 우리가 물가를 봤을 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생활물가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생활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4.4% 올랐는데 물론 뭐 전월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 지수 4%대 아직도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 특히 뭐 저는 대표적인 이제 기저 효과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높았어요 물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이제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떨어진 것뿐이지 맞아요. 기조적인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거는 꺾이지 않은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런 물가 자체와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이게 역전된 현상도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거다라고 이제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뭐 물가가 하락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에도 갈수록 이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반면에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가 되고 있고요. 또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짚어봤습니다만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사실 요즘 유가 보면 좀 내렸다 싶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높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다시 이거 감산해가지고 유가 올라가게 되면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흐름이 또 깨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발표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뒤통수를 좀 얻어맞은 듯한. 그러니까요. 너무 예. 자기들 맘대로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네. 오펙 플러스에서 한 116만 네. 배럴에 대해서 이제 감산하겠다. 뭐 러시아가 50만 배럴에 대해서 추가 감산한다 했으니까 한 160만 배럴
보면 빼고 하루 지금 116인데 그렇죠. 러시아까지는 160 넘는 거죠. 160만 배럴이죠. 거기에다가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200만 배럴 감산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추가적으로 160만 배럴이니까 사실 감산 소식은 유가 상승에 큰 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유가에 대한 소비자 물가에 영향 미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럼 공공요금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도 이제 공공요금 올리려고 했는데 이 여론의 추이를 보고자 해서 지금 약간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지만 공공요금이 실제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문제일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유가,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다시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맞아요. 밝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뒤통수로 때렸다라는 이제 표현이 왜 표현이 나오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럽거든요. 왜냐면 감산한다 그러면 유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가 자극하게 됩니다. 그 가뜩이나 지금 이제 금리 동결이냐 잘 잡아놓은 것 같았는데. 예, 그렇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물가가 다시 상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겠죠. 그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연준에서 과연 이 물가를 다시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긴축의 강도라든지 그 길이를 더 길게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의 금리의 격차가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는 총재의 목소리지만 그래도 이제는 너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물가를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 그다음에 환율에도 영향을 주죠.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적자 상태로 지금 무역수지 적자도 나고 경상수지 적자로 가고 있는데 이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죠. 환율도 높아진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 높아질 거고 우리나라 물가 고스란히 또 영향을 주면서 또 우리나라도 금리를 높아질 수밖에 없는 또 변수가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야 오펙 플러스의 이번에 감산 소식은 뭐 미국의 뒤통수를 친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어떤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국제 정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정확하게 뭐 전해줬다라고 저는 미국 생각을 정부에서 합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대로 올라가면 또 실컷 잡아놓은 거 네. 그것도 지금 낮은 것도 아닌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연준도 고민할 테고 뭔가 좀 방책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제는 연준에서는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연준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거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결국에는 근원 물가 지수. 실제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했을 때의 지표를 삼는 것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는 이제 근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렇죠. 네. 석유류 제품과 농수산물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물가 지표를 판단해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오펙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연준에 대한 기조적인 어떤 그 금리의 영향을 주기에는 좀 영향이 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일각에선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변수긴 변수기 때문에 아마 고민스러워할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제는 5월달에 있을 연준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는 이제 4월달 우리나라에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도 아마 이번에 그 오펙 감산에 대한 변수로 인해서 뭐 다른 목소리가 또 시장에서 나올 수는 그럴 수 있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다. 이게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실 옛날에 수도 그랬었죠. 있는데 공공요금 생각하시면 그냥 피부로 딱 와닿으실 겁니다. 맞아요. 예, 네. 공공요금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뭐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에 대한 뭐 전기는 뭐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 에너지를 태울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유가가 오르면 다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보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저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해왔고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PF 부실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PF 대출이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갖고 이제는 뭐 건설을 지을 때 큰 돈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대출해주기 위해서 예. 상품으로 나온 것이 이제 PF 대출인데 사실 부동산 쪽에는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PF 대출을 은행권에서 이제는 대출을 건설사 쪽으로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PF 부동산 PF 대출 70%가 비은행권에서 지금 대출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하실 텐데 저축은행 아니면은 뭐 증권사 뭐 말 그대로 아니면은 뭐
여신사 이런 그렇죠. 데도 실제적으로 이제 피부 대출을 많이 해준 곳입니다. 그럼 만약에 피부 대출을 못 갚는 현상이 일어난다. 건설사가 지금 이제는 못 갚는 이유는 미분양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영업 활동이 안 됩니다. 팔 수가 없거든요. 돈이 회수가 안 되죠. 그러면은 부실 채권이 생깁니다. 건설사들이 은행 쪽으로 돈을 못 갚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은행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은행권에서 이 피부 대출의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갇힌 어떤 투자 총액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비은행권이 지금 부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한은에서도 이런 걸 걱정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한은에서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실해지고 채권 자체가 부실해지고 그럼 은행권이 부실해지면 그게 결국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그렇죠. 한은은 이제는 물가가 1순위지만은 이런 것까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한은은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PF 대출 이거 부실화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특히 증권사 연체율이 거의 뭐 상당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PF 대출에 대한 부실, 뇌관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연 어떻게 이게 불씨가 퍼질지는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이 쉽지 않다. 최근에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뭐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뭐 영원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좀 관리 가능한 어떤 안전한 상황인가 현재 상황은 어떤 건가 이에 대한 실사가 잘 되고 있는 건가 물론 경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금융권도 마찬가지겠고 어떻게 현 상황을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살릴 건설사는 살리고 안 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좀 하자는 그렇죠. 얘기군요. 선택과 집중을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일단 건설사 몇 개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저축이라든지 이제는 비은행권도 부실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고통받는 분들 서민들입니다.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이라든지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쉽사로 건들 구조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메스는 들이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스를 들이대야 되는 회사들 중에 우리가 봤을 때 저 회사가 거기 포함되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속설이 예민한 있어요. 부분이잖아요. 그 네, 부분이. 속설이 있어요. 그냥 벚꽃 핀 순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부터 먼저 이제 부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방에 있는 은행들이라든지 금융사들이 좀 부실해질 가능성. 그러니까 1금융권 자체는 워낙 파이가 크기 때문에 자산 총액이 거기는 크기 그렇다 쳐도, 때문에 예.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는 소규모 은행들, 그러니까 중기업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계에 갖고 있는 예산보다는 더 많은 PF 대출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메스 들이대서 구조 예. 좀 들어가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는 도와줄 기업에서 살릴 만한 기업은 살려주고 만약에 이제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아무리 돈을 대줘도 안 되는 이제 건설사라든지 은행들은 이제는 그대로 이제 구조 좀 들어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뼈 아프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중론이다. 근데 과연 하기에는 굉장한 금융당국이 용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쉽사리 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스를 들이댈 시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돼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게 참 MZ 세대들 보면은 요즘 뭐 굉장히 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 갖고 있던 금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역골드러시 네. 금테크가 좀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것,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건 뭐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금테크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뉴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돈에 지금 36만 원 넘었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옛날에 20만 원 뭐 이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한돈이 갖고 가면은요, 물론 이제 살 때입니다.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같은 경우는 한 36만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돼야 되니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금의 시세가 굉장히 높아진 거의 뭐 이렇게 사이에요.
환율로 치면 IMF 때 그렇게 폭등했던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느낌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 금에 대한 투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금값이 높아졌느냐라고 봤을 때 금융권에 대한 어떤 배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믿겨왔던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SVB 발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은행들의 기조적인 은행들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면서 안전자산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이고 국제 예. 금값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금 가격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냥 지금 좀 거품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는 금은요 달러와 이제 반대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동시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죠. 당연히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그럼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데 그러면 금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금값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품은 끼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해 보겠고 그래요.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니까 결국에는 안전자산이 금일 거야라고 해서 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이제 국제 시세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익 매물이 많아지면 또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역 골드러시가 왜 생기냐면은 금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팔려고 가시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역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골드러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팔려고 가시는 거고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많은 MZ 세대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골드 뱅크라고. 골드뱅크.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뭐 내가 계좌에 예금하듯이 사실 내가 소액의 금액을 예치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금 투자가 들어지는 거거든요. 금을 이제 사게 되는데 골드뱅크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량 나눠서 구매할 수 있다. 조금씩 구매할 수 있다는 예, 거. 소액 구매할 수 있다는 거겠지만은 주의할 점은 이제 배당 소득세 15.4%가 붙는다는 15.4 예요? 거. 예, 배당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물 금에 투자할 때가 배당 소득세가 굉장히 15.4% 붙거든요. 이런 점에도 이제 보셔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고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